가계부채가 1,637조 원을 넘겨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예전과는 부채 증가의 내용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한 부채가 눈에 띄게 늘어난 대목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관련한 내용 조정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지금 지수를 이끌고 있는 수급 주체는 단연 개인 투자자들이고 때문에 상반기에 동학 개미 운동 당연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가계 신용에서도 이 이슈가 그대로 반영이 됐다면서요. 네, 한국은행이 매 분기마다 이 가계 신용이라고 하면 가계 대출에다가 카드 할부를 더한 금액을 발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출과 판매 신용을 더한 건데요. 이번에 2분기에 그 잔액이 1,637조 3천억 원을 기록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상 최대라는 표현이 붙으니까 굉장히 쇼킹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계 신용의 95%를 가계 대출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 대출의 60에서 7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가격과 정비례하잖아요. 따라서 대출도 부동산 값과 비례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저금리 기조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게다가 시중 유동성도 3천조 원을 돌파하면서 워낙 넘쳐났기 때문에 이 가계 신용 잔액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고요. 최근에 또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 금융 접근성이 높아진 점도 가계 대출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전체 가계 신용에서 그러니까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네, 가계 신용과 가계 대출의 증가세만 보면 전분기 대비 1% 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인데요. 연간으로 따지면 또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임계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가계 대출이 이런 정도의 소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신용 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었는데요.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여서 상당히 증가폭이 컸는데 그중에서 증가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게 증권사 신용 공여 항목이었습니다. 증권사 신용 공여라는 거는 개인 주식 투자자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증권사가 대출을 해주는 그런 대출 서비스인데요. 이게 기존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던 항목에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지난 분기에 전분기 대비 3천억 원, 지난해 4분기만 해도 전분기 대비 3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었고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나서 동학 개미 운동이 초기 상태에 있었던 지난 1분기만 해도 전분기보다 오히려 이 신용 공여 한도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러던 이 신용 공여가 이번에 7조 9천억 원이나 급증을 해서 이전의 증가폭에 대여섯 배 이를 정도로 이 증가세가 엄청나게 늘어났었는데요. 이 증권사들이 낮게는 한 3% 정도에서 높게는 한 10% 선에서 이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요새 증시에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신용 공여가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세자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분양 물량 증가로 인해 집단대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 정책 모기지론 취급 규모 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전분기에 비해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기타 대출의 경우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규모 증가 등으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15조 원을 계속 넘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이런 현상들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수치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떻게 투자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로서는 B2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상이 그대로 숫자로 나타나는 거죠? 네, 국내 증시가 한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이른바 박스피로 조롱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2018년 초에 코스피가 2,600선을 넘으면서 사상 최고점을 경신을 했을 때도 증권 주식 예탁금 있잖아요. 그 증권사 주식에 투자하려고 증권 계좌에 넣어둔 돈이 그때 32조 원이었습니다. 그게 기존의 최고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그 예탁금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 열기가 상당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시중 유동성이 3천조 원을 넘으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을 다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만
나만 못 버는 그런 뒤처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요. 패닉 바잉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증권 거래세 논란이 잠시 있기도 했지만 정부도 부동산 쪽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쪽으로 좀 투자의 흐름이 유입될 수 있는 점을 좀 기조를 강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투자는 비생산적이지만 주식 투자는 생산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주식 투자를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참 근데 걱정인 것은 이게 그러니까 신용 잔고도 계속 늘어나는 것도 물론 걱정일 수 있겠으나 이게 주식 투자에 돈이 몰린다는 게 물론 이익을 내면 좋겠습니다만은 원금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어떤 과열이 되면 항상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부동산 투자를 잘못하면 집이라도 건질 수 있지만 그 가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요. 주식 투자는 잘못하면 말씀대로 원금도 못 건질 수 있는 그런 고위험, 중위험, 고위험의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항상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동학 개미 운동을 지지하는 주장, 여론 중에 하나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건데 주식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점에서 이 선후 관계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전반적인 우리 가계부채의 좀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게 OECD 35개 나라의 가처분 소득 대비 그 가계 부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면은 가계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 보장성 비용,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나 연금 같은 거겠죠. 거기다 대출 이자 같은 비용을 제외하고 난 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 6위권, 5, 6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금 OECD에서 집계한 건 2018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186%로 돼 있는데 올 1분기에 191.7%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가계가 활용 가능한 소득보다 빚이 거의 2배나 많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모두 노후 연금 같은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노후에도 빚을 안정적으로 빌릴 수 있는, 빚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후의 보장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경제 체질이나 펀더멘털을 모두 다 대변하진 않지만 가계의 부채 증가, 디레버리지, 부채 감축이 없는 가계의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소비를 위축시키고 결국에 기업의 투자를 저하시키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당국도 이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를 전반적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혀서 향후 그 대책이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